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급하게 네. 전외교협 네. 그 교수 대표님을 만나서 긴급하게 현안 논의를 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나를 믿어달라. 나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실제로 협의된 게 없고 사직서는 그냥 계속 제출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선생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들이 싸우는 방법이 너무 좀 극단적인 집단 행동 아니냐. 그래도 환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뛰쳐나갈 수가 있냐. 네. 저도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빨리 전공의 선생님들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의 그 제안은 아마도 뭐 진정성이 통한 거라고는 아직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빨리 네. 정부는 좀 이 정말 진정한 대화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네. 이제 아까 김윤 후보님께서 국회에서 그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국회에서 하는 이유는 국민의 목소리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화를 하더라도 국민이 반드시 그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식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네.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보면 정부는 그 지난 1년간 의사협회하고 의료 현안 협의체를 네. 격주로 28번이나 했다고 했는데 네. 정작 정부가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하고 나니까 네. 전공의들, 대학 교수들 우리는 왜 우리하고 협의 안 하냐? 우리는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정부가 그 의사들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의사협회와 계속 논의를 했지만 네. 그 논의의 내용이 의사들 사이에서 공유되거나 전파되거나 또는 그 의견이 모아져서 그걸 네. 의사협회가 다시 들고 와서 정부와 협상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의사들도 다양한 의사들, 예를 들면 지금 뭐 의과대학생들, 전공의들, 교수 네. 또는 종합병원에서 월급 받는 봉직이, 개원의를 다 논의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밀실에서 네. 정부하고 의사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네. 지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한쪽에서는 발표하고 한쪽에서는 뒤통수 맞았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명하게. 투명하게 시민사회 참여하고 네. 또 거기서 합의된 내용이 장기적인 의료 개혁에 반영되고 그 정책의 안정성, 네. 신뢰성을 담보하기 예. 위해서는 예. 저는 법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예. 국회가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10년의 의료개혁 로드맵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이 네. 거기에 다 그 도장 찍고 그거를 약속 지키고. 10년 동안 예. 약속 안 지키면 네. 그거 가지고 너 왜 약속 안 지켜라고 국민들이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놔야 알겠습니다. 신뢰가 가능하고 네. 개혁이 가능하다. 네. 이제 앞서 김서민 선생님께서 이제 2000년도에 네. 의약분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국민들 다 기억하실 아시죠? 거예요. 예, 네. 그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네. 예, 이 캠페인이 굉장히 이제 막 거세게 있었고 결국 이제 그걸 해냈는데 네. 중요한 건 그때 의대 중원을 축소한 했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않는 겁니다. 네. 예, 지금 네.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대해야 되는데 이제 앞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밀실 합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차 의료기관들, 네. 그러니까 동네 병원들을 동네 그냥 의원? 비대면으로 하자. 네. 그러니까 의사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약을 택배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한다는데 뭐 미국이야 워낙 큰 나라고 막 뭐 쫙 가야 이제 한 집 있고 막 이러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택배로 약을 만약에 받게 되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물의 오남용 문제라든가 마약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이게 뭐 딴 사람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받아가지고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런 방식으로 혹여 혹은 또 뭐 의사들 수가를 뭐 대폭 늘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이제 대안이 있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밀실 합의가 돼서 추진이 된다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정책들은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디테일에 네. 세부적인 거에 선악이 있기 때문에 그 디테일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참여해서 네. 의사결정을 하고 그 디테일까지 다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네. 의약분업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약분업 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네. 의약분업하고 너무 다른 게 음흠. 그때는 정말 시민사회가 함께 했었고 네. 디테일을 굉장히 열심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아주 깊게 네. 이 약을 전문의약품을 할 거냐 일반의약품을 할 거냐 이런 거에서 정말 지난하게 회의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제일 다른 거는 정부가 추진을 하면 그 네. 역할을 당이 여당이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꼭 여당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정치 세력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안 논의 보인다라는 과정이 게 전혀 없죠. 없습니다. 예, 네, 예. 그게 정말 저는 30년 정책을 했었고 정책 현장에서 17년 있었던 사람의 입장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비대면 진료 얘기를 잠깐 네.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거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그 거동이 불편한 네. 노인들, 뭐 오벽지에 계시는 네, 분들 또는 이제 정신과적인 예. 문제처럼 좀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는 네, 분들을 위해서 예.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죠. 네, 네.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정책적 환경에서 그런 비대면 진료를 할 거냐. 그러니까 수단으로 쓰는 게 예. 맞느냐가 예, 예. 이제 논의돼야 되는데 예, 예.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은 네. 그냥 비대면 진료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네. 되는 정책을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나 비대면 진료를 점점 더 확대하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뭐 영리화나 네. 상업화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네. 비대면 진료가 약자를 위해서 예. 예를 들면 주치의제도 같은 틀 내에서 쓰이기 때문인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내가 평소에 관리하던 환자 예.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못 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비대면 진료하면 환자도 좋고 네. 의사도 내가 봐오던 환자니까 네. 비대면으로 진료를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좁은 틀에서 논의할 게 아니고 주치의제도 네. 또는 의료 취약지의 문제 이런 그 큰 정책 틀 안에서 네.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작은 수단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냐라고 네. 하는 논의로 바꿔내야 되는데 이제까지 정부는 뭐 기업의 요구를 받아서 비대면 진료 확대하자고 하고 네. 국회는 거기에 그냥 즉자적으로 반응해서 뭐 된다 안 된다라는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국회에 진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네. 정책의 틀을 전환하는 그런 역할을 네. 국회가 못하고 있다. 네.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 제가 사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실손보험. 네. 예. 병원에 가면 먼저 묻습니다. 네. 보험 있으세요? 보험 없으면 얘기 안 하는데 보험 있다고 하면 뭐 이것저것 막 붙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검사료도 다 달라요. 다릅니다. 예. 네. 그래서 실손보험이 있잖아요. 보험 있으시죠? 거기 청구하세요. 그럼 다 받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실손보험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과잉 진료 문제가 네.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의료 부위가 너무 네. 예, 과잉 지출되는 문제. 이걸 좀 혹시 대안을 좀 그래서 결국 네. 그거는 문재인 케어에서 가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보장성을 강화하게 되면 이 국민들이 실손보험을 들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되죠. 예. 예, 그게 가장 원론적인 보장성 강화. 답이 예. 원론적인 답이고 이미 커진 실손보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건강보험하고 연계해서 예. 관리를 해야 되죠. 건강 너무 연계. 디테일해서 네. 뭐 여기서 이렇게 다 말씀 설명- 나누는 거는 예. 좀 적절치 않겠지만 예. 실손보험의 이 부담을 줄이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됐던 것들이 너무 후퇴하고 안 돼요. 있죠. 그러니까 네. 코로나 검사도 네. 지금 되게 비싸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네. 코로나 검사 안 합니다. 안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요새는 코로나 검사, 독감 검사를 또 같이 해요. 그래서 검사하는데 거의 근 1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 30대 네.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네. 되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모두까기 모드로 들어가서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케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실 전면에 나서서 뭐 그 문재인 정부 내내 욕을 먹었던 사람인데요. 네. 그 제가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의료 전달 체계를 네. 개편해야 된다. 또 하나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문제를 네. 해결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강화의 부작용이 네. 대형 병원 쏠림, 문재인 케어 때문에 원래 200원 받던 비급여를 100원밖에 못 받게 된 병원들이 네. 비급여 진료를 실손보험을 매개로 해서 아하. 왕창 늘릴 거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네. 문재인 케어가 정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내내 그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보험 협의체라고 네. 하는 거를 복지부하고 금융위원회가 만들어서 논의를 했는데요. 예. 제가 그 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가서 그 실손보험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 전부 딴 얘기하고 네. 아무것도 사실 하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가 실손보험이 이렇게 팽창해서 네. 그러니까 교수 월급에 동네 병의원에서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로 네. 소득을 올리는 의사의 월급이 지금 2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보다 예, 대학 교수가 지금 2억 받는데 네. 동네 병의원 의사들이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하는 의사들은 4억을 봅니다. 한 1년에 1년에 새 전으로요. 예, 물론 세전. 예, 새 예, 후면 더 작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을 하고 동네 병원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이 마치고 예. 전임이 마치고 예. 너 우리 병원에서 교수해 이렇게 예. 권유해도 예. 선생님 저 싫어요 교수님 저 나가서 돈 벌래요. 그러고 나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사가 만성적으로 굉장히 부족했죠. 그런데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네. 비급여 진료 시장이 팽창하면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중환자 응급환자 보던 의사들이 동네 병원으로 다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 의사 늘리고 의료 체계 개혁해야 되는데 그 예. 의료 체계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 비급여 실손보험의 개혁입니다.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네. 비급여 실손이 많아지는 이유는 네. 동의사들이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율권을 준 건가요? 네. 이거 법으로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규제해야죠. 네. 그러니까 외국은 어떻게 하냐면 민간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네. 계약을 할 때 계약의 당사자인 가입자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관도 같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합니다. 네.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의료기관이 계약할 때 비급여 건강보험 진료는 당연히 국가에서 이제 수가를 정하니까 상관이 네. 없고 비급여 진료인 경우 보험회사가 니네 병원은 예를 들면 백내장 인공수정체 네. 150만 원 받아 이렇게 계약할 때 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 네. 동네 병원이 버는 수익이 원가 대비 네. 100%를 훨씬 넘을 걸로 아하,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100원짜리 진료를 하고 200원 이상을 받는 게 현재의 구조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막대한 이윤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방치하고 네. 비급여 실손 진료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거부터 좀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이제 막 많은 분들께서 진짜 두 분에 대해서 막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들어가서 좀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의사 출신들이 국회 많이 갑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어떤 그 의료 혁신, 의료 개혁의 성과가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두 분이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들 들어가면 확실히 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드는데 1호 법안 어떤 거 내실 것인지 좀 궁금해요. 일단 네. 김선민 후보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공공의료특별법, 저희는 공공의료특별법. 예. 네. 그리고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신설 법안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는 계속 거부된
간호법, 예, 이런 거 다시 재추진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의료 인력 정원에 해당한다면 그 공공의대법 네. 지금 발의 중이고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네. 거 추진하고, 네. 그다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의대 증원 문제가 모든 이슈를 삼켜버려서 정말 국민들의 허리가 휘게 하는 문제를 전혀 논의의 테이블조차 안 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간병비, 노인 돌봄의 문제입니다. 예. 그 문제는 반드시 어떤 법이로든지 예.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거대 정당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나가지 못하는 것을 네. 저희는 빠르게 예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요. 지금 실손 보험도 들어야 되죠. 간병비 보험도 들어야 네. 되죠. 그러니까 보험을 종류별로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홈쇼핑 틀면 전부 보험 이런 거 네. 팔고 있고 가만히 있어봐. 사람들이 그래요. 딴 건 몰라도 실손 보험하고 간병비 보험은 네. 꼭 들어야 돼. 네. 너도 50 넘었잖아. 네. 이런 얘기 한다잖아. 예, 제가 이제 비례대표를 나가면서 네. 내세웠던 게 이제 대한민국의 의료 돌봄 체계를 개혁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호 법안이라는 게 상징성이 높기는 하지만 지금 그 의료 돌봄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법으로 저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의료 개혁을 하려면 의료법, 건강보험법, 네.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장기요양보험법, 네. 그다음에 의료 인력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허술하게 지금 네.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정원 문제, 업무 범위의 문제, 예. 적절하게 보상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간과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의료 돌봄 체계를 개혁하는 법안을 일종의 법안의 패키지로 서로 연계된 통합된 형태로 저는 좀 제안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두 분 선생님들이 그 국회로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소아과 오픈런 문제가 좀 네.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응급실 뺑뺑이 하는 일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가지고 서울까지 와야 되고, 네. 그러다가 중간에 사망하는 사건들. 더 이상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 대한민국이 3050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한 선진국이고요. OECD 11대 경제대국.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좀 많이 처지긴 했습니다만 상당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데 이 역행하는 반동의 역사를 다시 발전하는 역사로 만들려면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급했습니다. 뭐 이거는 의료 관련된 건 아니에요. 무상 등록금, 대학 등록금을 추진하겠다. 세 자녀 가구. 가만히 있어봐. 지금 애를 하나 더 낳아야 되나? 예,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정책들. 예. 저까지 답 안 해도 되죠? 네. 이건 뭐 조금 다른 문제이긴 네.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저출생 문제에 관한 대책을 이제 네. 그 얼마 전에 그 민주당과 이제 그 국힘이 같이 이제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정책이 저는 국힘의 정책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나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 안에 어느 쪽인가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저출생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보다는 네. 저출생이라고 하는 거는 젊은 세대들이 대한민국이 살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징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는 근본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가진 청년과 아닌 청년, 네. 집에 돈이 좀 있는 청년과 아닌 청년, 맞습니다. 그다음에 돌봄과 육아 가사의 책임을 전담하는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 네. 그다음에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높은 집값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네. 하는 그 부모 세대와 네. 집값이 올라서 집을 못 사는 청년 세대 간의 불평등 네. 문제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불평등, 세대 간의 불평등, 네. 젠더 간의 불평등을 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0초만 끝으로 김선민 선생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의료 붕괴에 맞서 싸울 김선민, 저희 조국혁신당과 함께 의료 혁신의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합시다. 의료를 구합시다. 조국을 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혹시 구호 있으세요? 네, 예.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의 개혁을 원하시면 저 김윤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선생님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